안녕하세요. 결혼 기간 동안 사연글을 읽으며 무료함을 달래고 했던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글을 읽을 때는 시간을 때울 요량으로 읽었는데 이렇게 글을 쓰는 입장이 되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묘하고 착잡하네요.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건 세상에 요상한 이혼 사연이 참 많구나 하는 거였어요. 경악스러운 사연도 있었지만 때로는 화가 나고 슬프고 웃긴 사연들도 있었죠. 아마 제 사연은 화가 나는 사연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농사 짓는 아버지와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 밑에서 외동딸로 자랐어요. 농사라고 해봐야 크게 짓는 것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깡촌에서 컸어요. 학교를 가려면 고모가 계시는 시내로 나와야 할 정도의 시골이었죠. 그렇게 없는 집 딸이 삼수를 거쳐서 드디어 공무원이 됐을 때는 가족들이 너무도 좋아했어요. 우리 집에도 공무원이 생겼다고 말이죠. 집안 식구들에게 저는 자랑이었고 아주 야무진 구석이 있는 딸이었죠. 그래서 시집도 잘 갈 거라고 다들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엄청 간섭하고 그런 건 또 아니었고요. 남편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진지한 성격이지만 개그 프로를 좋아했고 그런 코드가 남편과 잘 맞았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일생일대 이벤트에 골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 결혼을 가장 축하해준 사람은 친정 식구가 아닌 시부였어요. 이야, 우리 집에 며느리가 아주 잘 들어왔어. 공무원이라니. 하나뿐인 아들놈 가방끈이 짧아 걱정했는데 며느리 정도면 걱정이 하나도 없겠어. 으하하하. 요즘이야 공무원에 대해 안 좋은 기사도 나고 힘든 직업이라는 소문도 나면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결혼할 때만 해도 공무원은 여전히 알아주는 직업이었죠. 시부는 교장 선생님 출신으로 며느리로는 같은 교육자나 공무원을 원했는데 딱 그 원하는 상에 들어가는 며느리를 들였다며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시부의 축복하에 결혼을 하게 됐죠. 하지만 모두가 축하해준 건 아니었어요. 시모는 저를 매우 탐탁치 않게 생각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나는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큰 애들이 싫어. 그런 애들은 욕심은 많은 주제에 제대로 해내는 건 하나 없거든. 우리 아들이 너보다 학력은 좋지 않아도 우리 아들 정도면 어디서 빠지진 않는다. 그런데 왜 너 같은 애랑, 아휴. 대놓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눈에 뻔히 보일 정도였죠.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부가 있는 곳에서는 싫은 소리를 절대로 안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깐깐하고 날카로운 시모라도 시부가 있는 자리에서는 나서는 일이 없더군요. 며느리 사랑은 시부라는데 그 말처럼 저를 도닥여주시는 시부 덕분에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참 재미있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 평생을 부모님 돈으로 편하게 생활해서 그런지 경제관념이 아예 없다는 점이었죠. 결혼하고 1년 뒤쯤에 임신을 계획 중이었거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신 전 검사며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뒤늦게 생각나더군요. 애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쓸 텐데 그때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죠. 여보, 슬슬 돈 좀 아껴보는 게 어때? 그게 아니라면 좀 계획적으로 써보자. 지금 이 상태면 우리 임신하는 거 무리야. 육아휴직 급여가 생각보다 적어서 우리 생활비 충당이 안 되거든. 물론 남편이 줄였으면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걸 굳이 말하지는 않았어요. 화를 돋우는 게 목적도 아닐 뿐더러 싸우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설득을 위해서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진심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를 모르는 표정으로 되묻더군요. 육아휴직? 돈 없으면 엄마나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내가 다 알아서 받아줄게. 그 말을 듣는데 한숨부터 나왔어요. 시부가 돈이 꽤 많다는 건 알고 있었죠.
결혼할 때 그것 때문에 고민도 꽤 했었거든요. 시댁과 친정의 경제 수준이 차이가 나서 결혼이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 직장 덕분에 잘 성사될 수 있었던 거였고요. 남편은 평생을 시부와 시모에게 돈을 받아가며 생활해서 그런지 부모님에게 돈을 타서 쓰는 거에 별다른 생각이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대학생 때부터도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 했고 필요한 돈은 알아서 버는 게 생활이 된 사람이었죠. 어른들에게는 돈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일상적인 사람이었고요. 솔직히 남편의 말대로 시부모 돈으로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 두 분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아침에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미리 조심하고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생각은 일절도 안 하더군요. 이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늙어서까지 고생하겠다 싶어서 이참에 이런 생각 자체를 고치길 바랬죠. 나 정말로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신은 그 월급을 다 어디에다 써? 나한테 생활비 주는 거 말고는 순식간에 다 써버리잖아. 그거? 골프 치러 가거든, 내 친구들하고. 내기 골프 치는데 내가 매번 지는 바람에 매번 돈이 몇십만 원씩 날아가지 뭐야? 그래도 요즘에는 승률이 오르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나도 받아먹을 수 있을 거야. 행복한 상상을 하는 듯 온몸으로 골프 치는 행위를 흉내내는 남편 놈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네요. 남편은 잘 치지도 못하는 골프를 치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내기를 하며 골프를 쳤더라고요. 그게 자기를 뜯어먹으려는 지인들 속셈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걸 알기에 매번 남편의 골프를 말렸지만 남편은 스트레스 해소 목적이라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흥청망청 써대는 돈이 한 달에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어요. 생활비보다 골프에 쓰는 돈이 더 많았죠. 근데 당신 아무리 생각해도 월급 가지고는 그 골프 비용 감당 안 될 텐데?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설마 나 몰래 비상금이라도 만들어? 비상금의 규모 정도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는 내가 말만 하면 주신다니까. 그럼 나 육아휴직으로 100만 원 넘게 월급 못 받으면 당신이 어머님한테 받아줄 거야? 지금 어머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받는 거 그거 나한테 준다고? 아니, 그건 그거고. 육아휴직으로 못 받는 돈은 따로지. 계산 좀 확실하게 해, 여보. 200만 원은 받아야 각이 나오지. 정신 나갔어? 어느 자식이 결혼하고 나서 매달 200만 원씩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줬어. 너 그 돈 아껴서 돈 모을 생각은 없어? 노후 대책 이런 거 없냐고. 그런 걸 왜 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다 내 건데. 그거 평생 써도 다 못 쓸걸? 평생은커녕 10년 안에 그 돈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 한심하게 남편 놈을 쳐다봤어요.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임신을 미루고서라도 이 문제는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꼭 이럴 때 임신이 되더군요. 막상 임신 사실을 알고 나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해야겠다 싶었죠. 남편이 설득 안 되니 시모를 설득해야겠다 생각하고 남편 몰래 시모를 만나러 갔네요. 그래,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한 거니?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라. 네, 어머님이 남편한테 용돈으로 100만 원 정도 주시는 거요. 그거 혹시 남편 말고 저한테 맡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통장은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검사하시고 카드는 제가 받아서 관리를 할까 해서요. 어이가 없어서 너 지금 그 돈 욕심내는 거니? 이래서 내가 돈 없는 집안 애들은 싫다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너 뭘 믿고 그 돈을 맡겨? 네가 내 돈 아무렇게나 쓰는 거 보고 있으라고? 돈 욕심내는 게 아니고요. 만약 그게 싫으시면 아예 그 돈을 끊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주는 돈을 끊으라 말아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됐다고 우리 집 지갑까지 휘두르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아들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걸 왜 안 줘? 이때다 싶어 시모에게 남편 통장 내역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이거 그의 통장 내역이에요. 여기 보이세요? 이 항목들 전부 내기 골프하다가 낸 비용이에요.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 내기 골프에 나가요. 어머님이 주신 그 돈 포함해서요. 그제야 시모가 유심히 통장 내역을 살피더군요. 이상하지 않을 수 없죠. 딱 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생활비라고 저에게 보내준 100만 원을 제외하면 거의 다 레저와 유흥비로 쓰인 게 바로 눈에 보였거든요. 시모는 놀란 눈치였어요. 여태껏 아들에게 돈을 주기만 했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내 아들 통장 내역이라고? 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확인해보니까 벌써 결혼 전부터 거액의 돈을 썼더라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버님한테 따로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넌 도대체 뭘 해결하고 싶은 거니? 우리 아들이 돈 낭비가 심하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돈을 안 주면 너희 집 생활도 부족한 거 아니야? 어차피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1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저는 제가 내는 생활비 더해서 생활하면 돼요. 물론 돈을 모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어머님이 남편한테 돈 좀 모으라고 이야기 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시모는 제가 남편의 낭비를 막아달라고 말하는 것에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시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카드 회수해 가마.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선 넘는 대화는 안 했으면 좋겠구나. 아들이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걸 알았으니 내가 봐주는 거야. 넌 며느리일 뿐이고 우리 집 돈에 관여할 자격은 없어. 알았니? 시모는 그렇게 경고하듯 말하고는 저를 쫓아냈고요. 뭐 나쁘지 않은 수학이었죠. 남편이 시모에게 받는 돈은 이제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낭비를 줄이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일단 꼴 보기 싫은 내기 골프에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거라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내기라는 게 결국 도박이잖아요. 그것만 안 해도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모가 돈을 줄이고 나서 예상대로 내기 골프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남편이 주말에 나가는 횟수를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었죠. 시모가 돈을 안 넣어주니 남편이 전화해서 한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돈 없다는데 왜 돈을 안 넣어줘요? 나 필요한 데 있다고. 꼭 사야 할 물건이 있다니까. 남편 놈이 떼를 썼지만 시모가 받아주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주기 싫다는 거예요? 됐어요. 당분간 엄마 보러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다짜고짜 따지고 들더군요. 야, 내가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줄 몰랐네. 설마 당신 우리 엄마더러 나한테 돈 주지 말라고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권리로 그딴 말을 해? 시모가 결국 저 때문에 돈을 안 준다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태연하게 답했죠. 당신이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야기했어. 그리고 어머님한테 돈을 주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지. 근데 그건 싫으시다네? 돈을 끊는 건 어머님이 선택한 거니까 어머님한테 말해. 괜히 내 탓하지 말고. 내가 돈 많이 쓰는 거랑 너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왜 네가 내 지갑 사정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데? 너랑 나랑 결혼했잖아. 네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망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돈 쓰다간 나중에 진짜로 망한다고. 너 모아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잖아. 내가 망할지 안 망할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내 와이프라고 해도 엄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진짜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 정정하신데 나중에 무슨 걱정이야?
지금 과소비 습관을 안 고치면 시부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순식간에 사라질 게 뻔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시모를 설득하러 갔기는 했지만 선택한 건 시모였고 당장 용돈을 끊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 거지. 그 중에서 시모는 돈을 안 주기를 골랐던 거고요. 들어보니 저도 구구절절 옳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그 일로 걸고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갈수록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시모가 약속하기를 남편이 내기 골프를 하지 않으면 다시 돈을 주겠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 얘기를 굳이 남편에게 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면 그걸 빌미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임신 기간을 힘겹게 지내며 10달을 채우고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는 여자아이였죠. 시모는 여자아이를 낳자 오히려 좋아하는 표정이었어요. 남자애가 아니라서 다행이구나. 네 배에서 내 손자를 보는 꼴은 못 본다. 딸이면 정도 많이 안 갈 거고. 됐다. 수고했다는 말 듣고 싶은 건 아니지? 옛날에는 딸 낳으면 미역국도 못 먹었어. 기분도 나빴고 서럽기도 했어요. 예쁘게만 보이는 아이인데 시모에게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다니. 굳이 이렇게까지 할 말인가 싶다가도 시부의 말에 마음이 풀리곤 했어요. 시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손녀딸 바보였거든요. 아이고, 이 조그만 손 좀 보거라. 우리 손녀 눈도 코도 입도 모두 조밀하게 예쁜 걸 보니 미인들 상이야. 시부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죠. 그저 예뻐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건 물론이고 필요한 게 없는지 항상 물어보셨죠. 괜찮다고 아무리 말해도 오실 때마다 한가득 선물을 준비해 오시고는 했고요. 한 번은 시부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손녀가 예쁘냐고 그랬더니 그러시더군요. 다르지? 시커먼 아들놈이랑은 전혀 느낌이 달라.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거 키울 때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릴 때는 귀엽기나 했지 조금 크고 나니 머리 커졌다고 아버지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딸 있는 집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다. 근데 네가 손녀딸을 안겨줬으니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나는. 외아들을 키운 시부에게 손녀딸이란 존재는 감회가 새로운 모양이었어요. 시부는 그것도 모자랐는지 사진을 가지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쁘셨죠. 그런 시부의 모습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시모였어요. 아니, 당신은 자기 자식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손녀딸한테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차별이에요. 알아요? 뭐가 차별이야? 내가 보기엔 당신이 더 이상해. 어떻게 자식이 낳은 손주가 안 이쁠 수가 있어? 나는 보고만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하냔 말이야. 시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시모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긴 제가 싫다는 말을 시부 앞에서 고지곳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시모도 그 정도 머리는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부 앞에서 제 욕을 하는 게 나쁜 결과를 부른다는 걸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아기가 200일이 좀 넘었을 때 친정엄마에게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허름한 2층 주택에 새를 들어 사셨는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꽤 가팔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다가 굴러버리신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다리가 골절됐다더군요. 입원을 해야 하고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엄마를 케어할 수 없었고 그맘때 아이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맡기기로 했죠. 그렇게 친정엄마의 수술이 시작되고 아이가 잘 있는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겨우 200일밖에 안 되는 아이잖아요. 눈에 밟힐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양반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몇 번을 해도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초조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가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곧바로 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온 순간 눈으로 마주한 상황에 정말이지 졸도할 뻔했네요. 아이는 울고 있고 소파에는 모르는 여자가 엎드린 채 귀마개를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더군요. 너무 놀라 그 여자에게 다가가 툭툭 치며 물었죠. 당신 뭐예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남편은 어디 갔는데요? 그 여자가 깜짝 놀라 일어나는데 얼굴을 보니 앳되더군요. 딱 봐도 사회초년생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남편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보니 기저귀는 대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엉덩이는 벌써 빨갛게 변해 있더군요. 대변을 오래 방치해서 생긴 일이었어요. 남편에게 연락이 안 되니 그 여자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희 남편이랑 무슨 관계예요? 저는 김 대리님이랑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인데요. 김 대리님이 일당 10만 원 하는 아르바이트 있다고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애만 봐주면 10만 원 준다고 하셔서요. 저희 남편 부하 직원이라고요? 그러면 저희 남편 어디 갔는진 아세요? 어, 잘은 모르겠는데 골프채 챙기시는 것 같던데요. 또 그놈의 골프. 이게 말이나 되나요? 아가씨, 근데 혹시 몇 살이에요? 저 24살이요. 애가 우는데 귀마개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돈 받고 알바하는 거 아니었어요? 적어도 아이를 신경은 써주셔야죠. 달래보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애가 우는지 몰라서요. 그냥 놔두면 그친다고 해서 그냥 놔뒀어요. 누가 그런 정신 나간 말을 해요? 김 대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냥 놔두면 된다고 하시던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결혼도 안 한 아가씨한테 애를 보라고 한 것도 웃기지만 우리 애를 맡기면서 울 때 그냥 놔두라는 말을 한 것도 정말 어이가 없었죠. 일단은 그 여자아이를 돌려보냈어요. 돈은 남편한테 받으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후 6시쯤 되니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아마 제가 돌아올 예정이었던 오후 7시보다 살짝 일찍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골프 치러 갔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말이죠. 남편을 보자마자 따졌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애를 맡기고 놀러 갈 수가 있냐고. 게다가 우리 집에. 당신 미쳤어? 200일도 안 되는 애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생각이 들어? 애는 괜찮네.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별일 없었으면 된 거지. 뭘 그렇게 따지고 난리야. 피곤하니까 나중에 말하자.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애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고나 하는 말이야? 그 여자애, 당신 부하 직원은 애 우는데 귀마개를 하고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 너 이게 정상이야? 애 엉덩이에 발진까지 생겼어. 도대체 몇 시간을 그렇게 방치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약 바르면 되잖아, 약. 그거 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애를 제대로 못 본 내 부하 직원 탓이지. 그 여자애한테 애를 맡긴 게 너잖아. 아니, 애를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애를 보게 해? 그것도 그렇게 갓난쟁이를. 적어도 어머님한테 맡긴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했지. 제일 먼저 했지. 그래서 나도 어머니한테 맡기려고 했어. 그런데 엄마가 아이씨, 며느리 딸은 맡아주기 싫다고 하잖아. 뭐? 어머님이 며느리 딸이라서 맡아주기 싫다고 했다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남편과 이야기하다가 알게 된 시모의 발언에 이성이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댁으로 당장 달려갔죠. 들어가자마자 시모에게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바쁜 일 있으셨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그러니? 왜 갑자기 와서 이렇게 사나운 얼굴로 그런 걸 물어? 이 사람이 저희 딸 잠깐 봐달라고 했는데 왜 안 봐주셨어요? 네 질문이 더 웃기구나. 내가 왜 당연히 봐줘야 한다고 생각해? 나도 힘들면 안 봐줄 수 있어. 넌 이 늙은이한테 꼭 그렇게 애를 맡기고 싶니? 하루 종일 맡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잠깐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오늘 저희 딸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너희 부부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어떻게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조부모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손녀딸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시모를 향해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하소연하듯 따졌어요. 그간의 서름이 다 몰려와서 더 열이 받더군요. 게다가 오늘 있었던 일까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다 소리를 빽 지르는 순간 현관문에서 시부가 들어오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그런데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무슨 일 있니? 아버님. 눈물을 흘리며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시부에게 그 아르바이트한 여자애가 우리 애한테 저지른 짓을 홈캠으로 고스란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도 들려줬죠. 그걸 보고 있던 남편놈이 안절부절 못하며 저한테 따지더군요. 왜 나한테 그래? 애 안 봐준 거는 엄마잖아.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건데? 걔가 그렇게 애를 못 볼 줄 내가 알았어? 그냥 나는 돈 주고 애 봐달라고 시킨 것 뿐이라고. 왜 나한테 그러는 건데? 아예 뭐가 잘못됐는지 자체를 모르더군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됐어. 나 더 이상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결국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자 시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러더니 남편놈 귀를 잡아당기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넌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 넌 뭔데 네 자식을 저 따위로 취급을 해? 내 귀한 손주 왜 저런 취급받게 만들어? 네가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냐고? 시부가 남편의 등짝을 두드려 패더군요. 이제와 두드려 맞은들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겼고 저 자식을 내 아이의 아빠로 두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었죠. 시부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너 애 아파서 저러고 있는데 어디 갔었어? 등을 맞으면 억울해하던 남편이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군요. 안 봐도 뻔하죠. 골프채를 챙겼으면 골프를 하러 간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좋아하던 내기 골프였을 거고요. 제가 대신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마 내기 골프 갔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도 마찰이 있었거든요. 생활비로 나가는 돈 빼고는 거의 다 내기 골프에 써서요. 오늘도 거기 간 것 같더라고요. 이 말에 시부가 기가 막힌 듯 남편을 쳐다봤어요. 경악하는 눈빛으로요. 까도 까도 자꾸만 나오는 남편놈의 기행에 시부가 놀란 모양이었어요. 그럼 너 돈은 어디서 나서 그렇게 펑펑 쓰고 다녀? 며느리 생활비는 제대로 주는 거 맞아? 응? 그 돈은 엄마가 나한테 준 거라고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받은 돈으로 골프 쳤다는데 왜 난리냐고요. 뭐 돈 빌려서 골프 치러 다닌 줄 아세요? 돈 없을 때 부모 돈 쓰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남편 대답에 기가 막힌 시부가 시모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애한테 돈을 준 거야? 당신도 나한테 생활비 받아가잖아. 그 생활비로 애한테 돈 준 건 아닐 테고 무슨 돈이야? 아니, 애가 돈이 없다길래 그냥 저도 대출해서 빌려줬죠. 대출 받아서 돈을 줬다고?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돈이 없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왜 돈을 빌려서 내기 골프를 하게 돈을 줘? 아니, 내기 골프인 거 내가 알았으면 안 줬겠죠. 근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난 그냥 돈을 빌려다 준 거고. 아니요? 어머님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내기 골프하니까 돈 빌려주지 마시라고요.
그 말을 듣던 시부가 눈이 커지더니 시모에게 따졌어요. 당신 설마 아들이 내기 골프 친다는 거 다 알고도 돈을 빌려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라 엄마 잘못이라고요. 엄마가 돈을 주니까 내가 그 돈으로 계속 한 거지. 엄마가 안 줬으면 안 했을 거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왼수 같은 새끼. 넌 부모 될 자격이 없다. 내가 웬만해서는 며느리랑 너랑 이혼 안 시키려고 했는데 네 꼴을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혼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내 손녀한테는 더 좋은 일일 거다. 아버지,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그걸 모르는 게 제일 큰 잘못이야, 이놈아. 그리고 당신은 지금 뭘 잘못한지 알고 있어? 우리 집안의 병균 같은 인간을 키운 게 당신이야. 손녀딸 미워할 시간에 자식 새끼 정신머리 안 고치고 뭐 했어? 결국 시부가 두 사람에게서 카드를 뺏어버렸어요. 모두 시부 명의의 카드였거든요. 시모가 제발 돌려달라고 매달렸지만 시부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시부가 귀신 같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앞으로 두 사람한테는 내가 직접 용돈을 줄 거야. 어디 가서 함부로 돈 빌렸다가는 그 즉시 집에서 호적 파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상황이 끝났네요. 결국 남편과는 이혼했고 시부는 저를 회유하려 했지만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어요. 남편 얼굴을 다시 보는 것조차 벅차고 힘든 일이었거든요. 간곡히 부탁하는 시부를 보며 저 역시 간곡히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남편은 공동 양육자예요. 저한테 무슨 일 있으면 남편이 우리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저렇게 책임감 없는 모습에 이미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손녀딸을 누구보다 아끼는 시부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셨어요. 결국 시부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혼 소송할 때까지도 정작 남편 놈은 태평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일들은 시부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시부가 합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며 찾아왔었거든요. 아가, 네가 많이 상처받고 힘든 건 나도 잘 안다. 그렇지만 그 미친놈도 내 자식이고 여기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 최대한 조용히 이혼해 주길 원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시부가 건넨 조건은 생각보다 컸어요. 귀찮게 재산 분할 같은 거 하지 말고 너희 살고 있는 신혼집은 내가 우리 손녀를 위해서 너한테 주도록 하마. 어차피 내 명의 집이었으니 합의하면 바로 너한테 넘겨주마. 시부의 말에 남편 놈이 발악을 하더군요. 아니, 거기 우리 집인데 왜 저 사람한테 줘요? 앞으로 나는 어디서 살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입 안 다물어? 야, 이렇게 된 게 다 네 탓이잖아. 넌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그 정신머리 뜯어고치려면. 시부의 그 말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제 버릇에 시부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나서 시부에 대해 남편이 하는 말을 돌이켜보면 좋은 말은 거의 없었어요. 전부 다 꼰대라거나 고지식하다거나 잔소리가 심하다는 말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남편이 죄다 싫어하는 거였고요. 남편이 싫어하든 말든 이미 저는 이혼한 사람이고 제가 알 바 아니지만요. 위자료 겸 재산 분할로 시부 명의 아파트를 받게 됐으니 더 이상 그 인간들과 연관된 일도 없었죠. 이혼은 정말 평화롭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까요? 아이와 둘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 전 시댁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친정엄마가 집에 오셨는데 살짝 흥분된 얼굴이시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야, 너 이혼 잘했어. 그 집 지금 난리 났다. 의아한 표정으로 친정엄마를 쳐다봤더니 엄마가 답답한 듯 말하더군요. 너 얼마 전에
네 시아버지 고혈압으로 쓰러진 거 알지? 그거야 알지. 전 남편도 참 불효자다 싶더라고. 도대체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으면 시아버지가 뒷목 잡고 넘어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 시아버지 병원 갔는데 거기서 진료받다잖아. 근데 간에 이상이 있었대. 간이 안 좋으셨구나. 아버님은 괜찮으시대? 아직까지는 팔팔하시더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간 이식을 해야 하는데 네 전 남편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더라는 거야. 근데 검사 결과가 적합하지가 않았다네. 그런 일도 많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장기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 말이죠.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친정 엄마가 하는 그 뒷말이 더 놀라웠어요. 검사 결과만 안 맞는 게 아니고 너희 시아버지랑 너희 전 남편 부자지간이면 낳을 수 없는 혈액형이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혈액형이 왜? 너희 시아버지가 O형인데 네 전 남편이 AB형이었더라. 알기로는 남편이 A형이었거든요. 너희 시아버지가 몰래 자기 아들이랑 친자 검사를 했나 보더라고. 근데 결과가 친자가 아닌 걸로 밝혀져서 너희 시어머니를 쥐잡듯 잡았대. 처음에는 애가 바뀐 걸 의심해서 친자 검사하라고 했는데 너희 시어머니가 절대 친자 검사 안 한다고 버텼다네. 진짜? 저야말로 충격이었어요. 시부가 제 아이를 그렇게나 좋아했으니 더했죠. 아마 이혼 전에 이 사실이 밝혀졌으면 살고 있는 이 집도 못 받고 길거리로 나앉았을 거예요. 그래. 근데 결국 너희 시어머니도 친자 검사했는데 둘은 모자 관계였다네. 결국 네 전 남편이 네 시어머니의 외도 증거가 된 거 아니니? 아버님 속이 말이 아니시겠네. 손녀딸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아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었다니. 근데 딱히 그렇지만도 않은가 보더라고. 남들 말로는 오히려 후련해 했다는데? 왜 후련해? 막 싸운 거 아니야? 진자식 아닌 거 알고 바로 네 시어머니와 이혼하고 아들 자기 자식 아니라고 소송했다더라고. 뭐라더라? 저런 후레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게 당연하다고 했다던데? 그 이야기를 듣자 그제야 시부가 무슨 생각인지 알게 됐어요. 시부에게 사고만 치는 아들은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가야 할 애물단지나 마찬가지였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니 차라리 떼어내는 편이 시부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었던 거죠. 얼마 전 저희 이혼할 때도 아들놈 때문에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줘야 했잖아요. 게다가 애물단지 아들 껴안고 살게 됐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지 자식 사고 치는 거 막을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오히려 나쁜 길로 인도하기까지 했으니 시부 입장에서는 둘 다 자기에게 전혀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인 거죠. 핏줄이라는 이유로 평생 끌고 갈 짐이 사실은 내 짐이 아니었으니 버리기로 선택한 거고요. 근데 더 웃긴 거 이야기해 줄까? 너희 시어머니랑 네 전 남편, 네 시아버지가 소송 걸고 자기들 떼내려는 거 알자마자 발등에 불 떨어져서 너희 시아버지 찾아와서 울면서 빌었대. 근데 아버님이 받아줄 리 없지. 그 인간들 보는 앞에서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고쳤다고 하더라. 자기 죽으면 모든 재산 기부하겠다고. 네 시어머니는 이혼할 때 받을 재산 분할 기대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너희 시아버지가 그 재산들 다 형제들한테 증여해버렸다네. 결국 이혼한 시모 앞으로 남은 건 갚아야 할 위자료와 전 남편이 열심히 땡겨 쓴 대출뿐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시부에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남편놈과 시모에게는 고소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부 하나 믿고 빨대 꽂던 두 모자가 버림받은 걸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열흘쯤 뒤에 전 남편과 시모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집에 없던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 집. 이 인간들이 제가 살던 집에 찾아간 모양이더군요.
하긴 시부에게 쫓겨나고 자기 자식 아닌 것까지 소송당했는데 그 집에서 살게 해주지 않았을 테죠. 그렇게 쫓겨나고 지금까지는 자존심 때문에 연락도 안 하다가 이제와 급해졌는지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왜 찾아온 거야? 그게 나랑 우리 엄마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서 좀 머무를 수 없을까 하고. 당신 월급을 내가 몰라? 400만 원 가까이 버는데 월세라도 얻어. 보증금 없이 월세 많이 내면 들어갈 수 있을 건데?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엄마가 진 빚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 빚만 없어도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건데. 야, 그게 왜 내 빚이야? 그 돈 온전히 너한테 다 들어갔거든? 네가 그딴 내기 골프하느라 다 써놓고 나한테 책임을 떠넘겨? 너야말로 돈 좀 아껴 쓰고 뭐지 그랬어. 네 와이프가 돈 주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럼 왜 줬어요? 내가 내기 골프한다고 와이프가 알려줬다며. 그거 알고도 준 건 엄마 탓이지. 그리고 엄마가 아빠 두고 바람만 안 피웠어도 우리가 쫓겨날 일은 없잖아. 그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와? 이렇게 쫓겨나게 된 건 네가 그 양반한테 밉보였기 때문이잖아. 애초에 며느리랑 싸우지만 않았어도 네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질 일 없었겠지. 그게 왜 내 잘못인데요? 엄마가 아무 남자나 막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난 아버지한테 내 장기까지 주려고 했다고요. 네가 애초에 돈이랑 애 문제로 네 아버지랑 싸우지만 않았어도 기른 정이라도 생각해서 받아줬겠지. 네가 행실을 잘 못하니 네 아버지도 너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진 거 아니야? 전화해놓고 핸드폰 너머로 둘이서 아주 귀에 피가 나게 싸우더군요. 그렇게 단 둘뿐인 핏줄이 서로를 탓하며 소리 지르는 걸 보니 웃기기도 하면서 짜증도 나더군요. 싸울 거면 전화 끊고 해. 잠깐만. 본론 아직 이야기 안 했어. 월세 얻을 돈도 없어서 당신한테 전화했지. 우리 딸이면 내 딸이기도 하잖아. 그래도 내 핏줄인데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엄마도 이제 우리 딸 인정할 거고. 우리 딸은 당신 엄마 인정 필요 없어. 끼고 자빠졌네. 야, 네가 뭔데? 너희 엄마가 뭔데? 어디서 내 새끼를 인정하고 말고야? 내 딸이잖아. 나도 내 딸 볼 자격 있어. 그럼 밖에서 봐. 그리고 그 집 이미 내가 팔았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 죽치고 앉아봐야 소용없어. 뭐? 네가 뭔데 우리 아빠 집을 팔아? 전 남편이 화내며 어이없다는 듯 묻더군요. 애랑 둘이 살기엔 집이 크기도 하고 거기서 이혼을 했으니 재수가 없어서 집을 옮겼거든요. 직장에도 지점을 옮겨달라고 요청해서 친정과 가까운 곳으로 정근까지 신청해서 왔죠. 이제와 생각하니 집을 옮긴 게 정말 잘한 거였더라고요. 처음에는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사한 거였는데 다행이었죠. 이 인간들이 들러붙을 상황이 사라졌으니까요. 게다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이제는 자기 아빠가 아닌데도 아빠라고 하더군요.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시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닌 걸로 확정이 됐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었죠. 그래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네요. 누가 너희 아빠야. 소송하고 아버님이랑 남 됐잖아. 그리고 그 집은 이혼할 때 내가 받은 거거든. 내가 팔든 말든 네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우리 집에 빌부터 살 생각 때려치워. 나는 당신이랑 당신 엄마 드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진짜 당신까지 이런 식이면. 뭐가 이런 식인데? 네 놈이 우리 딸만 잘 봤어도 당신 엄마가 당신 손녀만 봐줬어도 이럴 일 없었겠지. 내 탓하기 전에 네가 뭘 잘못했는지나 생각해봐. 그걸 모른다는 건 아직 네가 인간이 안 됐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전 남편에게 톡 쏘아붙이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전화가 오는데 다 무시했고요. 받아서 좋은 소식은 전혀 아닐 테니 말이죠. 솔직히 전 남편이 시부 친자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부에게 깍듯이 대하거나 살갑게 대했다면, 아니, 적어도 다른 사람 눈살 찌푸린 일 없이 평범하게만 살았어도 시부가 남편을 버릴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배신감은 느끼겠지만 기른 정도 무시 못한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자식이 둘도 아니고 하나뿐이라면 그 연세에 아들을 내쫓는 일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부가 그런 아들을 후련하게 내쫓았다는 건 그만큼 전 남편에게 실망한 게 크다는 증거겠죠.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된 건 누구 잘못도 아닌 남편놈 잘못이겠죠. 그렇다고 시모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적어도 아들이 남편 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다면 아들이 남편 눈에 벗어나도록 만들지는 말았어야 하지 않나요? 더 엄하게 가르치며 교육자 집안의 아들답게 키웠으면 말년에 시부에게 버림받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남편놈과의 악연은 그렇게 끊어졌어요. 솔직히 애 운운하며 저희 집 오겠다고 했을 때는 면접 교섭권이라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네요. 그놈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어차피 만나게 할 생각도 없었으니 다행이라고 할지, 애를 찾지 않는 것을 탓해야 할지, 어차피 둘 다 참 짜증나더군요. 그래도 지금은 후련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고 있고 또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글 읽는 분들 중에 무료함을 달래려고 읽는 분도 있겠지만 이혼 고민을 하면서 사연글을 읽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